안녕하세요. 토토법칙입니다. 금일 스포츠 분석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홈팀 페로제도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인을 낮게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합니다. 크레트스카르드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빠른 전진, 패스로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지만 팀 전체의 전환 속도는 다소 느린 편입니다. 핸드릭스는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활동 반경이 좁고 빠른 역습 상황에서는 커버가 늦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원정팀 체코는 같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훨씬 더 공격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잡는 팀입니다. 핵심인 수책은 인터셉트 후 킬 패스를 통해 역습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하며 세르니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듭니다. 쉬크는 제공권과 결정력을 모두 갖춘 스트라이커로 세트피스나 빠른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 역할을 확실히 수행합니다. 중원에서의 압박과 템포 조절이 뛰어나 경기 흐름을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체코가 한 수 위입니다. 페로제도의 낮은 라인과 느린 압박 전환은 세르니의 돌파와 수책의 킬 패스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드러나면 쉬크의 제공권이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체코가 빠른 역습과 높은 완성도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승부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네덜란드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양쪽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전진의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듭니다. 데파이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와 연계 플레이 모두 뛰어나며 각포는 빠른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프랭키 데용은 후방 빌드업과 정교한 전진, 패스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붙이는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원정팀 핀란드는 3-5-1-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지만 측면 수적 열세가 뚜렷합니다. 포얀팔로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은 좋지만 빠른 수비를 상대로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옌센은 빌드업 연결에 힘을 보태지만 압박에 약하고 앤트맨의 돌파도 팀 전개 속도가 느리면 이협이 줄어듭니다. 특히 3백과 단일, 윙백 조합으로 인해 측면 공간이 쉽게 열리며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측면 싸움이 핵심입니다. 네덜란드는 포백을 활용한 폭넓은 전개로 핀란드의 측면을 압박하고 데파이와 각포의 공격력, 대용의 패스 전개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전망입니다. 반면 핀란드는 전환 속도가 느리고 측면 커버가 불안정해 네덜란드의 빠른 템포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홈에서의 압박과 점유율을 바탕으로 네덜란드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스코틀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한 실리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아담스는 제공권과 문전 침투에 능하며 공중볼 경합 후 세컨드볼을 득점 기회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맥지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길모어는 정교한 전방 패스로 경기 흐름을 조율합니다.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다양한 전술 패턴을 가동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것이 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피지컬 싸움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원정팀 벨라루스는 4-3-3 전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려 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전환 과정에서 불안함을 보입니다. 슈만스키가 제공권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을 맡지만 공격 전환이 빠르지 않아 찬스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로미코는 측면 돌파와 컷신을 시도하나 압박에 약하고 보체로프의 패스 전개도 템포가 느린 편입니다. 게다가 이번 원정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예상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과 수비 간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스코틀랜드는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담스의 제공권, 맥잔의 활동량, 길모어의 전개력이 조화를 이루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벨라루스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와 느린 전환 속도로 인해 공중전과 압박 대처 모두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홈에 2점을 가진 스코틀랜드가 초반부터 세트피스와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장악하고 경기 전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리투아니아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전방에서 파울라우스카스가 연계 지점을 만들어두지만 결정력에 기복이 있습니다. 돌드니코프는 측면 돌파와 컷백이 강점이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볼 간수가 불안하고 수비 가담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나시카스는 전환 패스와 빌드업 전개에 관여하지만 상대가 중원 압박을 강화하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수비 라인은
포백을 유지하나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늦고 빠른 연계 공격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원정팀 폴란드는 3-5-2 전형으로 피옹테크가 박스 안에서 정확한 위치 선정과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스비데르스키는 연계와 침투를 병행하며 빠른 패스로 수비를 흔들고 스지만스키는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합니다. 팀 전체가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전방 전개에 집중하며 짧은 패스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박스 안에서 이협적인 찬스를 만듭니다. 특히 스비데르스키에서 스지만스키의 연계 패턴은 리투아니아 수비를 무너뜨릴 핵심 루트로 꼽힙니다. 폴란드는 스비데르스키와 스지만스키의 빠른 연계 플레이를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패턴은 피옹테크의 결정력과 결합되며 짧은 템포 전환 속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포백의 간격 유지와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불안하고 압박을 받을 때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의 다양성에서 폴란드가 한 수 위이며 경기 주도권 역시 폴란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루마니아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드라구스가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더합니다. 도브레는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노리지만 압박이 강할 땐 볼 한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원의 스탄치우는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전진 배급이 제한됩니다. 포백은 제공권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빠른 패스 전환이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이 있습니다. 원정팀 루마니아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드라구스가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더합니다. 도브레는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노리지만 압박이 강할 땐 볼 한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원의 스탄치우는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전진 배급이 제한됩니다. 포백은 제공권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빠른 패스 전환이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바움가르트너의 폭발적인 돌파와 사비체르의 정교한 패스로 경기 초반부터 루마니아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루마니아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오스트리아의 강한 압박 앞에 공격 리듬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탄치우가 중원에서 버티더라도 템포 싸움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높고 세트피스 대응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가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한 방으로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 흐름을 꾸준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덴마크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측면에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비어레스는 폭넓은 움직임과 정확한 크로스로 전방에 찬스를 만들어주고 돌베르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드리블과 컷백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중원의 에릭센은 전진 패스와 포켓 동간 활용 능력이 탁월해 돌베르와의 연계를 통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덴마크는 템포를 조절하다 한순간에 전환 속도를 높여 상대 측면 수비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구사합니다. 원정팀 그리스는 4-2-3-1을 운영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합니다. 풀백의 1대1 방어가 흔들리며 센터백이 측면 커버를 나가면 박스 안 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이완이리스는 제공권은 뛰어나지만 전방 압박이나 연계에는 약하고 펠카스와 바카스타스는 압박 상황에서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주변에서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덴마크는 돌베르의 측면 돌파와 비어레스의 넓은 움직임을 활용해 그리스의 불안한 풀백 라인을 집중 공략할 전망입니다. 에릭센의 정교한 전진 패스가 더해지면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기회가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수비 밸런스가 불안하고 전환 속도에서도 덴마크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덴마크가 측면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크로아티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부디미르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담당하고 페리시치는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격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크라마리치는 이선에서 전방과 중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볼순환과 연계 플레이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이 팀은 빠른 패스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며 특히 부디미르 페리시치 조합이 만들어내는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에 치명적입니다. 원정팀 지브롤터는 4-3-3을 사용하지만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가 낮고 수비 조직력이 불안합니다. 드바르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나 강한 압박에 고립되기 쉽고 델 리오는 중원 연결 과정에서 잦은 실수를 보입니다. 스켈러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하지만 전술 이해도가 낮아 공격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포백 수비는 간격 유지가 어렵고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느려
강한 팀을 상대로 실점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부디미르의 제공권과 페리시치의 날카로운 침투를 중심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크라마리치가 빌드업과 전방 연결을 매끄럽게 이어가며 경기 템포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브롤터는 중앙과 측면 수비 간격이 불안정하고 강한 압박을 경험하지 못한 한계로 인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점유율, 전술 완성도, 개인 기량 모두에서 크로아티아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경기 내내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